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동조사를 위해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복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남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한 건데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가 오늘 목포로 귀향했습니다.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된 지 6일 만입니다. 정부가 개천절 차량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무도 3단 이상의 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청원경찰과 함께 조두순 거주지 주변을 24시간 순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예식업계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융지원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문을 닫는 것이 저희가 살 길이라고. 뉴스에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에 새 제안도 내놨습니다. 단절됐던 남북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자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반전 삼아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이후 청와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긍정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공동조사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남북한 간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함정간 한라인, 판문점 채널 등을 모두 차단,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시신 수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북한에 부탁하면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청와대의 오늘 발표를 두고 북한과의 확전을 피하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쯤에서 그만 덮자고 결론을 지은 회의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무장 국민을 살상한 북한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먼저 던지고 사과를 상찬하는 굴욕적인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앞으로의 진상조사가 순조로울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 전 북한이 이미 한 번 태세를 확 바꿨기 때문입니다. 수색을 목적으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우리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당한 사건인데도 한 번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찜찜한 구석은 또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영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영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또 어깃장을 놓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황아람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해경과 군은 오늘도 선박과 항공기 수십 대를 동원해 연평도 인근에서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측 선박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의 이런 행동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지 이틀 만에 태세를 바꾼 겁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지난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상 경계선을 말합니다. 현재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갑니다. 군은 정상적으로 우리 해역에서 수색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조류를 타고 들어온 시신을 습득할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사과했으니 더 이상 잘못을 묻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엊그저께 사과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의를 보여서 자기네 해역에서 자기네 수색한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또 의견이 안 맞습니다. 내일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더러 남북 공동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등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격려 방문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이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시위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현안 질의는 향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으로도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규탄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 이해 문제는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현안 질의가 없는 가운데 결의안을 안 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민주당은 또 대북 규탄 결의안에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무궁화 10호가 비극적인 사연을 안고 귀향했습니다. 고인이 된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선상에서 사라진 지 엿새 만입니다. 16명이 한 배를 타고 떠나서 15명만 돌아왔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한 명의 동료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승무원들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업지도선 한 척이 물살을 헤치고 서해어업 관리단 전용부두로 다가옵니다. 뱃머리에는 무궁화 10호라고 적은 배 이름이 선명합니다. 갑판 위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승무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두 앞에 다다르자 정박 중인 다른 어업지도선에 밧줄을 던져 배를 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두운 표정의 승무원들은 담담하게 접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궁화 10호는 선장 등 15명을 태운 채 원래 일정보다 이틀 늦게 이곳 목포 북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현장을 감독하러 출항한 지 11일.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된 지 6일 만입니다. 원래 25일 귀향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피격으로 이 씨가 사망하자 선상에서 해경의 조사를 받느라 어제 오전에서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장 등 승무원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업 관리단도 추가 조사 없이 선원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귀향과 동시에 선박 상태 점검에 들어간 무궁화 10호의 다음 출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보통 3주 동안 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바다로 출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종과 피격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해상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또 NLL 특집
네, 북한이 사과를 하고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군 당국과 해경의 활동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입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NLL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신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참 유감입니다. NLL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지금 경계선을 두고도 다양한 용어를 쓰잖아요. 네.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리나라는 1953년 유엔이 설정한 NLL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반면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군사 분계선을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 수색 작업은 이 두 선의 중간 지점에서 진행 중인데 북한은 이를 무단 침입이라고 한 겁니다. 과거 이 지역에선 북한이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진 등 도발을 지속해왔죠. 네네. 수색을 계속할 경우 이 같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얘기하는 게 기준이 되면 연평도도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19 합의를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을 했던 건데 예. 이거를 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의도는 뭘까요?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았던 장면 기억하실 그렇죠? 겁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9.19 군사 합의였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는 합의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북한이 이처럼 9.19 합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합의를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면을 전환한다는 것도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공동조사,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까? 청와대는 오늘도 예정이 없던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추가 요구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가 조사나 공동조사 요구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영해 문제를 꺼냄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더 이상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청와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친서까지 공개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북한의 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청와대 북한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군도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네. 수색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건데요. 대통령의 사과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렇죠? 예. 정작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문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들보다 이번 일이 훨씬 엄중하다며 네. 문 대통령의 기준대로면 100번도 더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사과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몇 차례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하고는 좀 달랐죠? 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 마스크 대란이나 KTX 탈선 사고 등 민생 관련 이슈는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했죠. 네.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하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문제도 계속 언급이 없을지 지켜봐야 되는 게 조국 전 장관 논란 때도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게 지난해 8월 9일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조 전 장관이 퇴임한 10월 14일에서야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10명 넘게 모이는 집회가 금지가 되자 아예 차를 타고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 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있죠. 정부는 이것도 불법 집회라며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대면 접촉 없이 차 안에서만 시위를 해도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이 된다는 건지, 금지한다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이지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드라이브 스루로 불리는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계엄령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차량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인 만큼 차량 10대가 모이는 것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겁니다. 또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를 경찰은 차량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통방해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돕는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푸는데 정작 영업 손실이 컸던 예식장들은 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방역에 협조를 했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는가? 차라리 문을 닫겠다. 예식업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예식장.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하객수를 49명으로 제한하고 뷔페 영업도 중단해왔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 희망 자금은 받지 못합니다. 뷔페나 PC방처럼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면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뷔페는 보통 연매출 1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전국 예식장의 의견을 모아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이번 주 중 정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의 답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예식장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완벽하게 협조했고 소비자님들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저희가 영업을 해왔는데 더 이상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지원 또 세제상 아무런 금융 지원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문을 닫는 것이 저희가 사회길이라고 이런 가운데 정부의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내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추석 전 새 희망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과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일반 업종 기준으로 1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추후 해당 사업장이 특별 피해 업종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에 돌입하게 되죠. 정세균 총리도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연휴를 사흘 앞둔 오늘 공항은 벌써부터 북적였습니다. 연휴 끝나고가 걱정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김포공항, 큼직한 여행 가방을 휴대한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시 50분 출발 제주 예약 남기시면 마감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이동을 서두르는 겁니다.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미리 몰리지 않을 때 갔다 오려고 마스크도 KF94만 쓰려고 그냥 그런 정도의 노력?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 이용 승객 수는 96만 3천 명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오가며 몰리는 장소인 만큼 공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항공기 탑승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 이틀 연속 두 자릿수지만 전날보다 34명 증가한 데다 서울 신도림역 환경미화원 8명이 확진되는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합니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는 실내 50명이 넘게 모이면 열 수 없고 미술관 등 일부 실내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무술유단자 6명을 무도관으로 채용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건데요. 순찰을 강화하는 건 좋습니다만 몇 명이 투입된다고 해도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까? 불안과 분노는 여전히 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오늘로 78일 남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조두순의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아는데 찾아다니지 모르는데 찾아다녀. 자기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무래도 금바위로 왔다 갔다 갔지. 그냥이 안 좋아요. 그냥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 살기 하고 다른 주민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안산시는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술유단자 6명을 무도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고용된 청원경찰 6명과 함께 위험지역 순찰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무도무술관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낫죠. 해보면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어째 돌려서 뭐할 건지. 법무부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두순 면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접근 금지는 물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범죄 전력 18회 중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정 수치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확정되면 관할 보호관찰소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보호관찰 명령을 신청하고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아예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여론도 높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대책이 현재로선 최선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오전 LPG 탱크로리 차량이 주유소에 부딪혀 불이 붙었습니다. 자칫 큰 폭발이 날 법한 상황에서 20분 만에 진화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옆에서 짙은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주유소를 향해 물줄기를 뿜어대고 불길이 번지는 걸 막으려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동휴게소 주유소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휴게소 주차장에 있던 LPG 탱크로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유기와 주유소 사무실을 들이받은 겁니다. 주유기 때리면서 주유기 넘어지고 가슴 밀어가지고 사무실 벽 쪽으로 갖다 박아봐가지고 불 났으니까 위급하죠. 화재는 탱크로리 앞부분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하마터면 대형 폭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LPG 탱크가 비어 있었고
주유기가 부서지자 기름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LPG에 빈통이 나오면 그 드레스 펴갔어요. 오늘 사고는 50대 운전자가 휴게소 매점에 가려고 운전석을 떠난 사이 탱크로리가 주차장 경사를 따라 움직이다 일어났습니다. 사이드를 안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를 안 채워가지고 그냥 차량이 그냥 그 휴게소 방향으로 안동휴게소는 지난 7월에도 경사로를 따라 밀려온 화물트럭이 주유소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핸드브레이크를 채우는 걸 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산행 중에 길을 잃고 연락마저 끊긴 청각 장애인들이 꼬박 하루 만에 구조됐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안 잡히는 깊은 산이었지만 다행히 17명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펜션 앞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뒤 119 구급 차량과 25인승 버스도 도착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연락이 끊긴 청각 장애인들이 12시간 만에 처음으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크게 다치신 분은 지금 현재 없었고요. 지금 거의 저체온증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위를 많이 떨고 계셔서 담요랑 모닥불을 좀 피워드리고. 대구 경북 지역 청각 장애인 산악회원 17명이 산행에 나선 건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산 정상에 오른 뒤 오후 4시쯤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가까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들을 태우고 간 버스기사가 119에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악회원들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자 인력 30여 명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지형이 좀 약간 원래부터가 위험한 곳이고 이분들이 또 농아인이라서 이제 문자로 소통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기도 안 터지고 막 이래서 좀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길을 잃은 일부 회원들은 산속을 헤매다 결국 예정된 하산로 반대쪽으로 난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발견된 건 자력으로 내려와 펜션에서 쉬고 있던 8명입니다. 조난 신고된 지 2시간 만입니다. 나머지 9명은 꼬박 밤을 지새운 뒤 오늘 새벽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원 중 한 명만 탈진 증세를 보였을 뿐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소방대원들과 경찰 그리고 도움을 준 주변의 모든 분들 덕분에 17명이 무사히 돌아와 다행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에서 올해 유일한 대규모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각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 모델을 집중 전시하면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실감하게 했죠. 문제는 거리두기였습니다. 행사장에 무려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성일한 특파원입니다. 3.5초 만에 시속 100km에 이르는 포드의 괴물 전기차 머스탱 마하 2가 공개됩니다. 포르쉐도 이에질세라 최초 100% 전기 스포츠카를, BMW도 첫 전기 SUV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사이 중국 홀로 회복세를 보이자 각국 주요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전기차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可能会比网上看起来好玩一点，体会会更真实一点。我现在可以坐进去嘛，也可以和现实的人交流。 하지만 열흘간 총 6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우려도 제기됩니다. 모터쇼 측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지만 주요 브랜드 전시장 앞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1m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차 전시장 앞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한국 자동차 판매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价值在中国人的眼中是还是差这么一丢丢的，所以它第一个受冲击就被冲击掉了嘛。那我们也是期待有更多这种有实力的产品能拿到中国来，然后把这个提升上去。 현대차는 신형 투싼과 7세대 중국형 아반떼를 내놨고 기아차도 신형 카니발과 K5를 통해 중국 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화들이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석 때도 우리 영화들끼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때 뭘 볼지 이번 뉴스를 보고 찜해 두시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국내 영화관에선 190만 관객에 그치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영화 살아있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1위에 올랐고 지금도 10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보는 영화의 수요는 늘어난 시대를 맞아 부산행과 킹덤 등 기존 K좀비 콘텐츠의 참신함에 매료된 해외 팬들의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부산행의 수평격인 반도는 2달 만에 한국을 포함한 모두 28개 국가에서 약 640여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올 추석 국내 극장가에는 이례적으로 한국 영화들 사이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해외 대작들이 개봉을 미룬 가운데 신민아 주연의 스릴러 디바, 그리고 장혁 주연의 액션 영화 검객 등이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었던 작품이라 개봉 소식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검에서 뿜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식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눈빛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느낌과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극장 개봉 수익만으로는 예년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OTT 시장을 겨냥한 그런 중저예산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예 OTT로 그냥 개봉하는 방식을 취하는 영화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변수에 재편되는 영화계 판도, 한국 영화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는 KT와 LG가 맞붙었습니다. 공동 3위의 대결답게 마치 포스트 시즌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승부는 끝내기 안타로 갈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포스트 시즌처럼 팽팽했던 경기는 실책으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9회 말 한 점 앞선 LG가 노아웃에 실책을 범하더니 이어진 번트 상황에서 또 실책이 나옵니다. 어이없이 동점이 된 상황. 마음이 급했던 KT는 2루 주자가 위기를 맞았지만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배정대의 끝내기 안타. KT는 LG를 꺾고 단독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두산의 2점 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8회, 키움 변상권의 3런 홈런이 터집니다. 2년 전 육성 선수로 입단한 변상권의 프로 데뷔 첫 홈런입니다. 키움은 두산을 꺾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갈 길 바쁜 롯데와 기아의 대결. 역대 5번째 7년 연속 10승을 노리는 기아 양현종. 6회에 투아웃까지 17타자를 퍼펙트로 막았지만 또 10승에 실패했습니다. 7과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23일째 9승에 묶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시즌 막판만 되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1부 리그 잔류 싸움에서 이겨온 인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6골이나 터뜨렸습니다. 1위 울산은 대구의 극장골에 발목을 잡히며 전북과 승점이 같아졌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성남 연재운이 퇴장을 당합니다. 이 퇴장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인천은 성남의 수적 열세를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머리로, 발로, 중거리 슛에 팀워크로 만든 골까지 잔류를 향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무고사의 해트트릭을 포함해 무려 6골을 터뜨렸는데요. 강원의 날카로운 패스 2번에 무너진 부산을 끌어내리며 인천이 최하위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대구 박한빈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듭니다. 주니오와 김태환의 연속골로 앞서 나가던 울산은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 김기희까지 투입하며 승리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3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교체 투입된 이승기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았던 1위 울산과의 거리가 드디어 같아졌습니다. 남은 경기는 4경기. 혼전에 빠진 우승과 강등 경쟁이 그라운드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림 같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단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대구는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추석 당일인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그친 뒤 주 후반부터는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미리 도톰한 가을 옷 꺼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괜히 왔다가 코로나 옮기지 말고 돈만 보내라. 요즘 부모님들의 추석 안부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있다죠. 아이들 독감 백신 꼭 맞히고. 올해는 트윈데믹, 코로나19와 독감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도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죠. 그러면 뭐 하나요? 백신을 상온에 노출하는 일까지 벌어져 무료 백신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유료 백신 역시 수요 급증으로 맞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남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틀 병원마다 북새통이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이들 독감 백신은 꼭 맞히고 이런 부모님의 사소한 당부를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요? 이건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